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거시경제의 진정한 일타 강사를 모셨습니다. 오건영 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팀장입니다. 신한은행에서요, 최우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좀 지원하는 그런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경제를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최대한 쉬운 말씀으로 재밌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미국의 GDP 성장률이 1분기 1.4%로 집계됐더라고요. 네네. 잠정치보다는 0.1%포인트 올랐고, 시장 전망치와는 어느 정도 좀 부합한 것 같은데, 직전 분기 4분기는 3.4%였잖아요. 네네. 이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변화가 말해주는 것은 좀 어떤 걸까요?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럼 심각한 경기 침체냐, 아직 1.4, 1.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는 심각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 GDP 성장률을 볼 때, 물론 이제 이 GDP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GDP라는 건 그 나라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생산했느냐의 문제고, 그럼 생산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결국엔 얼마나 많이 물건을 갖다가 만들었느냐, 생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소비를 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얼마나 많이 수출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소비하고 투자하고 수출의 함수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해냈냐, 이걸 갖다 그걸로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보시면은 미국의 소비 지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4월 들어가지고 2분기부터 좀 둔화되긴 했는데 1분기의 소비 자체로는 침체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럼 어디서 이렇게 깨져나갔냐? 지난해 4분기에 비하면 많이 안 좋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4분기에 비하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둔화가 됐냐면 수출 쪽이 좀 안 좋아요. 이 수출이 그냥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이라고 해요. 순수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걸 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이 살짝 주춤해요. 나쁘다고 말하긴 그런데 그냥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 70점, 75점?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고 아주 못한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소비가 너무 탄탄하니까 해외에 물건을 많이 사는 거죠. 그러면 순수출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출에서 GDP에 대해서 마이너스 기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는 이 순수출이 박살을 나게 되면서 1분기 GDP가 좀 이렇게 많이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정 내리기엔 조금은 성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GDP만 보면서 판정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걸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 7월이잖아요. 네. 1, 2, 3월에 미국 경제가 어땠어요? 라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 1, 2, 3월에 날씨가 궁금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난.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상황의 미국이 어떤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럼 2분기에는 GDP 성장률은 어차피 2분기 GDP 성장률은 6월에 끝난 다음에 7월 말, 8월 말, 9월 말 세 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알아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있었던 각종 지표들을 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2분기에 있는 지표들이 조금씩 소비 사이드에서의 둔화를 갖다가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1분기까지는 침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2분기에 소비 지표가 둔화되는 걸 보면은 약간씩 미국 경기도 쿨다운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썸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추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럼 지금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일부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설 이게 어느 정도 그럼 팀장님은 앞으로 조금 시연될 수도 있다고 좀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될 게 저도 이렇게 어디 방송이나 나가면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조금 어려운 건 이런 거더라고요. 호황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그러면은 불황이네요. 이렇게 가는 이게 약간 양극화되는 건데 사실 이 불황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불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위기처럼 한순간에 훅 멈춰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불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좀 둔화가 되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힘이 계속 처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불황도 있고 이제 불황으로 조금씩 진입이 되는 이런 불황들도 있고 너무 뜨거웠던 게 좀 식어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식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징후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은 조금씩 이제 불황 쪽으로 접어들게 되는 불황의 초입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지. 이걸 가지고 이제 거대한 리세션이 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파월이 인플레이션 둔화 관련해서 이제 좀 자신감을 보이면서 네. 미국 연준이 이제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9월에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기정사실이고 인하한다 이 말씀보다도 9월에 인하를 바라볼 때 이게 로직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연준 내에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이 둘이 이 의견이 합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매파는 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지금. 근데 비둘기파는 해야 된다. 그래서 비둘기파의 의견을 들어보면 봐라.
1분기 GDP 안 좋았고 2분기부터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거 앞으로 안 좋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비둘기파들의 의견은 내려야 된다 이거고요. 이 매파가 그럼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매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이게 조금씩 둔화되는 게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럼 가속도가 붙으면 성장이 둔화되다가 확 꺼질 수 있거든요. 확 꺼지게 돼가지고 진짜 순식간에 침체로 진입하게 되면은 그때는 금리를 팍팍팍팍 내려야 돼요. 한두 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팍팍팍팍 때려 내리는데 문제는 물가가 아직 높은 상태잖아요.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확 잡아 내리게 되면 오히려 다시 물가를 준동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요번에 한 번 정도 내려가지고 둔화되는 속도를 천천히 가게 해줘야 둔화도 천천히 되고 인하도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번에 내려줘야 꽤 높은 금리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견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보면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저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이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맞든지 간에 비둘기파도 인하를 가리키고 있고 결국에는 매파도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9월이네. 이제 이렇게 딱 손바닥이 쳐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미국 대선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그 캠페인에 들어가게 되고 11월에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11월 대선 직전에 이제 9월 18일일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9일인가 그렇거든요. 그 FOMC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하고 좀 맞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그 후보가 이미 수차례 경고했거든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건 바이든을 밀어주는 거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연준이 그게 겁난다라기보다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런 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란은행 있죠. 영국 중앙은행이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로 돌아왔는데 아직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원래 인하해줘야 되는데 2%로 돌아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이제 하면서 아무 일 안 해요.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근데 7월 4일 날 영국 총리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 주고 싶지 않은 거죠. 한 2주 전이었거든요. 그거에. 그래서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직접 혹시 선거가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2, 3주의 기간 동안에는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의 인사들 있죠. 그 위원들 외부 발언하지 말라고. 이 총리 선거 전까지는. 왜냐면 그게 약간이라도 영향을 주는 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대선이 박빙의 상황이거나 무언가에 영향을 되게 크게 주면서 변화를 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얏나무에서 뭐 각고쳐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준이 거기에 끼는 것보다는 만약에 진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면 금리 인하를 9월에 강하게 시사하는 정도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11월에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양쪽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제 인하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예요. 왜냐면 한다 하면서 계속 안 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4분기에는 어떤 방향이든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월, 11월, 12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인하를 실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선이라는 변수가 만약 없다면 9월에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데요. 이 대선 변수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엔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는가. 이제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옛날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이 너무 영악해진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금리 인하 한 것처럼 파티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먹을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다 공부를 하면 재건축 발표를 해야 오르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제 재건축 발표할 거라는 걸 알면 그 전에 미리 사서 올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오른다, 좋은 거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자산 시장을 너무 뜨겁게 달궈놓을 수가 있어요. 특히 자산 시장 중에서 연준도 되게 부담스러운 게 주택 가격이거든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 금리가 낮춰져 가지고 수혜를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주거비가 올라가요. 집을 살 때 너무 비싸 버리면 금리 0.25 깎아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게 금리 인하의 효과를 갖다 희석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대선에 대한 이슈를 좀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이 만약 너무나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럴 때는 조금 주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변수고요. 그걸 제외한다면은 9월에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게 시장의 현재 움직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탈달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네. 여전히 탈러 패권은 좀 견고한 모습이에요. 근데 네. 탈달러가 뭐 생기게 된 이유 또 이런 현상이 좀 언제 정도까지 지속될지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탈달러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마켓을 본 게 2004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20년 봤네요. 근데 그때 시장 이제 막 보기 공부 시작했을 때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달러의 시대는 간다. 이제 중국 위안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안화를 사두자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900원까지 빠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달러의 시대는 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70년대에도 달러의 시대는 갔다고 나와요. 60년대에도 있더라고요. 그럼 달러의 시대는 언제 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달러라는 걸 달러의 시대는 떠났다 이제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전 세계가 쓰다 보면 이슈가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사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달러를 많이 벌었어요. 기름을 많이 팔아서. 그렇게 벌은 달러가 6,500억 달러만큼 외환 보유고가 있거든요. 근데 6,500억 달러를 캐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산다든지 미국의 자산으로 담겨놨어요. 미국에 남겨놓은 자산을 갖다가 한 3천억 달러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옐런 재무장관이 그거 동결하겠다고 하는 거죠. 압류하겠대요. 그럼 3,500억 달러 압류.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세계 9위예요. 그 숫자가. 근데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압류를 해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뜨아하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럼 전범국이니까 그렇게 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하고 척을 지면 돈 다 뺏기는구나. 그렇죠. 달러를 갖고서 무언가 투자한 건데 달러를 갖고 투자하기가 사실은 미국 현지가 제일 많을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원화 갖고 투자할 게 우리나라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미국도 당연히 현지에 투자할 게 되게 많잖아요. 미국 국채도 그렇고. 그럼 달러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 보유했다고 한순간에 다 뺏긴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 분위기 좀 안 좋잖아요. 만약 미국하고 틀어졌을 때 또 중국은 한 3조 달러가 넘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그럼 그중에 뭐 절반 이상을 압류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거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달러의 시대는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왜냐하면 보이지 않던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뉴스가 사실은 한 번 더 달러 시대의 종언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걸 좀 불지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대안이 없어요. 그럼 달러 말고 뭘로 할 건데? 라고 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통화 중에서 한번 보시죠. 유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유럽 경기 되게 안 좋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고 성장이 둔화되는 국가면은 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나라 통화를 쓰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일본? 엔 약세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 이러잖아요. 이제 위안화 또 불안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 통화할까?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일각에서는 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금이라는 걸 근본위 화폐제로 돌아간다는 건데 근본위 화폐제가 깨진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통화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금의 보유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면 통화의 증가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근데 전 세계 금광에서 아무리 해도 전 세계가 성장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면 성장은 커지는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찍어낼 방법이 없으면 통화가 항상 돈이 항상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돈이라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하고 똑같아요. 애가 크면 혈액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혈액이 없으면 안 돌아다니니까. 근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안 돌아요. 그럼 이게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본위 화폐제는 사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화폐제도였던 거거든요. 근본위로 돌아갈 방법은 없죠. 그럼 코인이냐? 코인은 가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요번에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냐면은 3%가 넘으니까 이렇게 다들 난리잖아요. 연 3%입니다. 다들 언제 1%로 돌아오지? 이게 다 궁금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3% 오른다는 말도 되지만 뒤집으면 화폐 가치가 3% 떨어진다는 말도 돼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3%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화폐 가치가 3% 오르면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코인이 화폐면 만약에 우리가 쓰는 화폐면 코인은 어제도 한 10% 올랐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커피를 먹으러 온 거예요. 스타벅스인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커피 한 잔 쏘려고 한 30명 커피 쏘려고 왔는데 이제 스타벅스 점원이세요. 제가
30잔 준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결제하고 30잔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간 좀 걸립니다. 20분 기다리실 수 있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결제하고 근데 이제 코인으로 결제했어요. 근데 딱 이제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보는데 갑자기 코인이 팡 뛴 거예요. 10%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코인으로 받으신 분은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 화폐의 질서 자체가 화폐의 가치가 스테이블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뭐 거래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거래 매개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코인도 화폐로 쓰기에는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저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화폐로서의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그럼 어떤 걸로 할까요? 그냥 달러 쓰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수렴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 70년대, 뭐 2000년대 계속 이제 달러를 쓰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대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뭐 보는 이유는 좀 뭘까요? 이게 미국의 GDP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게 GDP라는 게 소비, 투자, 순수출이잖아요. 이 세 가지 함수인데 미국은 소비가 되게 커요. 70%를 차지해요. 그럼 소비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70%가 깨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소비에 방점을 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깨지면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될 수 있으니까 소비와 관련된 산업에 고용이 많아요. 그럼 소비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고용시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이걸 메워주거나 재정정책으로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되게 중요하지만 미국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지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출입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잖아요. 무역 수지가 어떤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비 지표하고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고용 지표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둔화된다고 하면은 미국 성장률 둔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를 할까 이것도 들어가고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면은 한국이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미국의 소비라는 게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흔드는 움직이는 그 큰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표가 되는 거죠. 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러시아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급증을 했다고 해요. 뭐 근데 이제 11월 또 미국 대선도 있으니까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재정 적자 급증의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대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첫째는 금리가 높아요. 지금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높고요. 두 번째는 규모가 커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요.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게 쓰진 않았는데 재작년에 미국에 경기 침체 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안 왔지 않습니까? 에이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뭘로 막았냐면 재정을 엄청 풀었어요. 그래서 뭐 학자금 대출 다 탕감해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기업들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요. 미국도. 이게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사이즈가 커진 데서 이자가 높으니까 나가는 이자가 훨씬 더 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어들이는 것보다 이자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재정 지출도 있는데 정부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 이자까지 커지니까 그럼 이게요 줄어든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이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야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다음번에 미국에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거는 재정 적자에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실제 연준 파월 의장도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질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언급할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졌었을 때는 향후에 미국 경제가 돌아섰을 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 적자를 많이 늘려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밑을 받쳐주려고 돈을 푸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 적자를 줄여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걷어놓은 걸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거거든요. 작년에 미국 GDP 성장률 3.4%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를 줄였어야 돼요. 자산 가격도 엄청 올랐으니까 이 자본 차익도 세금으로 들어온 게 많아서 사실은 재정 적자가 줄었어야 되는데 예년보다 많이 늘어요. 그럼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수가 줄어들 텐데
예, 그러면 이 재정 적자라는 게 나중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밑을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을 많이 줄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미국 경기가 침체 찾아왔었을 때 이 침체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짚어주셨던 미국의 재정 적자가 미국 경제에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악재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미국에서 파산한 기업들이 14년 만에 최다로 이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말해주는 거는 무엇일까요? 이게 양극화예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가 높고 해도 잘 버텼던 게 미국 사람들 저축이 많았었어요. 코로나 때 돈을 하도 많이 풀어줘가지고 현금이 되게 많아서 저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지만 계속 저축을 쓰면서 버텨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축을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저축이라는 게 잘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쓰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겁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0명이 다 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굉장히 맛있는 레스토랑을 하시는 거예요. 인기 많은.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서 식사를 했어요. 그럼 제 저축은 줄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저축 다 줄겠네. 근데 문제는 기자님의 저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났겠죠. 늘어났겠죠. 그럼 총 저축은? 또 같겠어.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쓰잖아요. 그럼 저축이 사라진 거죠. 빚을 갚으면 저축이 사라지죠. 근데 기자님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제가 준 게 여기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기자님 식당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여기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의 저축이 줄면서 그 저축이 한 곳에 가서 고여요. 그러면 기자님은 어마어마한 캐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캐시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까 돈을 빌려서 써야 돼요.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 이건 침체네. 근데 기자님은 지금 캐시가 많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 캐시가 많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MMF에만 넣어놔도 미국에서 5.4를 줘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고금리 시대요, 포레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캐시가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양극화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죽어나가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평균은 쳐버리잖아요. 그럼 또 비슷해요. 왜냐면 한쪽이 너무 세니까. 빅테크 7개가 다 끌고 간다면서요. S&P 500을. 거의 30% 40%를 끌고 간다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치면 좋아요. 근데 밑에는 다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연준 입장에서 딱 보면은 밑을 보면서 금리를 낮출까 위를 보면서 금리를 올릴까 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기자님을 보면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강력한 긴축을 해서 기자님의 어떤 사업을 조금 쿨다운 시켜줘야 되는데 나머지를 보면 지금 200bp 내려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준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경제에서도 결국엔 양극화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양극화가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쓸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를 보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은 국민인데. 그래서 이제 연준이 굉장히 좀 복잡해하는 심기를 보이는 이유도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9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앞다퉈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이 조금 국채 투자하기 좀 적합한 시기라고 보세요? 저는 채권 투자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투자를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요즘 분들이 너무 금리 내리면 채권이 제일 좋다. 채권 중에서도 제일 긴 거 해서 30년 ETF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지인들 중에 채권 잘하시는 분들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채권 매니저, 애널리스트 다 있는데 그분들 채권 투자하실 때 30년 무서워서 못 담거든요. 그럼 쫄보들이다.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30년짜리잖아요. 그러면 10년짜리보다 리스크가 3배 커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코스피 3배 레버리지예요. 3배도 높은 10년짜리도 높은데 코스피도 이게 변동성이 높은데 이거에 3배 레버리지를 치고 들어가면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3배로 먹잖아요. 금리 내려가는 만큼을 3배로 먹으니까 야 이게 채권 투자이면 이 야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돌잖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채권 투자라는 게 금리 내려가니까 채권 다 사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채권 중에서도 장기채, 단기채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채권 자체가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채권을 가져가셔야지 전부 다 그냥 100% 장기채, 3배 레버리지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는 면이 강해요. 그럼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그 속도가 느리면 생각보다 금리가 내려오는 룸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채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룸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서 하시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일정 부분을 담으셔야지 큰 기대를 하시고 담으셨는데 변동성도 높고 성과가 안 나면 계속 초조해져서요. 잘못된 선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살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채권 사면 무조건 밑은 막아놓고 위만 열려있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일본이 지금 역사적인 슈퍼엔저 상황이고
그리고 또 GDP 쇼크까지 더해져서 경제 위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경제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이제 위기라는 표현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일본 경제가 외견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GDP도 안 좋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일본 경제도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양극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지만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세가 과도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수출할 때는 참 좋아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 기업들은 좋은데 문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엔화가 워낙 약하면.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는 물가 올라가는 걸 너무 직격탄을 맞아요. 엔 약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랑 다른 게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과도한 비유로 하면은 열대지방에서 평생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보는 거거든요. 아 예쁘다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추위잖아요. 그러면은 못 견디죠. 일본에선 디플레이션밖에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만나요. 그럼 그 통이 생각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일본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수출은 너무 잘 되니까 일본 니케이가 버블 경제 시대 그 레벨로 돌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출주들 중심으로 많이 밀어 올린 거거든요. 수출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일본 경제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성장률 자체가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수입을 하는데 더 많은 엔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수출 쪽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순수출이죠. 수출은 되지만 수입을 할 때 더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순수출이 깨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의 GDP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이렇게 엔 약세가 일방적으로 진행됐었을 때는 결국엔 시차를 두고서 소비가 완전히 둔화돼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양극화 속에서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됐다는 소식에 네, 일본 엔화 가치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뭐 일본 정부가 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시장에서는 의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CPI 상승률 등의 이런 데이터가 엔화를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뭐 개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날 마켓을 볼 때 이거는 또 이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상황을 잠깐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엔 약세를 막아야 되잖아요. 엔 약세를 막아야 되는데 엔 약세가 나타난 근원은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금리 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엔 약세를 그냥 일시적으로 돌리려고만 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 금리 차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돼요. 내지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 올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무 죄 없고 저기서 금리를 내려주면 그냥 좋잖아요. 그럼 그것만 기다리는데 금리 내릴 것 같은데 계속 안 내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시간 좀 끌자. 그럼 시간 끄는 게 뭐냐면 엔 약세가 더 가는 걸 막으려면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시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걸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탁탁 칠 때마다 이렇게 눌러주는데 어떻게 눌러주냐면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엔화를 빨아들이게 되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걸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에 관련돼서는 관찰 대상국으로 올려줬거든요. 그럼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많이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개입을 하더라도 되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조금 개입을 해도 효과가 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개입을 하는 게 효과가 날까? 그냥 아무 때나 개입하면 답이 없고요. 일단 상대가 방심할 때. 야 개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개입이 안 나와요. 그럼 야 이 별거 없네. 총알 다 썼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두 번째는 잠깐 이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좀 무언가 다른 요인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확 들어가줘야지 충격이 클 거잖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미국 금리가 시장 금리가 확 주저앉았거든요. 그 순간 지금이다 하면서 밀고 들어가면 효과가 훨씬 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방 때릴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애를 때리는 것보다는 무언가 지금 막 파도에 휩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때려줘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CPI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은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때리니까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좀 개입을 해가지고 막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엔저 상황 때문에 일본 증시는 막 날아가고 있고 또 수출 중심 제조업 회사들도 이례적으로 막 엔저 상황에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꼭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 같진 않은데 그 부분은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하나 잠깐 보시면 엔저의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요 안주를 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그러니까 지금 엔저의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게 아니라면 미래의 먹거리를 또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과일이 떨어지는데 굳이 뭐 노력할 필요 있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수출에 있어서는 엔저가 더 유지됐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엔저가 더 유지됐었을 때 얻는 손실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일본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엔저가 일본 경제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위정자들이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는 엔저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쪽이 큰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엔저를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냐. 그쪽에 약간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엔저 상황이 지속될 때 엔화 재테크 어떻게 보세요?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귀신도 몰라요. 아니 뭐 주식도 어렵고 채권도 어렵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외환시장은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국제 공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쏠림이 생겼을 때 개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엔화 가치가 너무 약세로 가려고 하면 막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개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럼 개입을 언제 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하고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 있죠. 엔화 가치가 너무 약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엔 가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되돌릴 거야 라는 기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대가 현실화될 때까지 이게 매크로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럼 항공모함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작은 배처럼 확 이렇게 도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돌아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멍 하고 앉아 있으면 속이 터져 나가죠. 막 주식은 막 올라가고 하는데 내 것만 안 오르면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됐어 하면서 다 정리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N 투자를 했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외화 자산을 담고 있잖아요. 일부를 담으시는 게 맞지. 환을 샀을 때 환도 그냥 한꺼번에 확 쟁여놓고서 이게 3배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1년 이제 11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이제 네. 했는데요. 유럽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기준금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주겠죠. 유럽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유럽은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성장도 약화돼 있고 그 유럽의 금리도 내려가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까지도 얻어맞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나 유럽하고의 금리 차를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야,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카드를 매만지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인하한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유럽이 하는 움직임을 갖다가 미국이 어느 정도는 좀 참조를 할 수 있죠. 그게 환율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6월 역대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중국이 경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였는데 네. 동시에 또 무역 불균형 심화에 따른 뭐 국제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뭐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 부동산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되게 안 좋아요. 소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수입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꽤 많이 줄었어요. 6월 달에. 그럼 무역 흑자라는 거는 수출을 많이 해서도 있겠지만 수입이 많이 줄게 되면 무역 흑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수입이 많이 줄은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인데 이것도 물증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의 바이어들이 중국 물건을 산다고 하면 관세 때린 다음에 사는 게 좋을까요? 관세 때리기 전이라도 빨리 사는 게 좋을까요? 전에 사야죠. 그러면 관세 때리기 전에 밀어내기로 빨리 가져오고 싶잖아요. 네. 그럼 물량이 6월에 폭발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폭발한 만큼 뒤에는 줄어들겠죠. 네네. 왜냐면 이미 보냈으니까. 미리. 예, 그래서 이 관세 이슈들이 일시적으로 이 무역에 있어서는 이걸 앞당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국의 영향하고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작용해서 수출은 좀 크게 늘었고 의외로 수입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줄었고 이렇게 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커졌다. 사상 최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말씀드린 거대로라면 사실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블러핑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좀 포장이 된 게 있는 거잖아요. 앞서 땡긴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항구적으로 이어질지는 또 그 다음 데이터를 좀 봐야 되지. 이 데이터만을 보면서 아 중국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판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하고 달리 관세를 고유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와 이제 살아났다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관세를 때린 이후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면서 만약에 앞에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훅 주저앉으면 아 그거였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면은 이제는 조금 뭐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달러 패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적으로 좀 멀어지니까 그 틈새를 이제 중국 위안화가 좀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위안화가 이렇게 다른 통화 달러를 대신해서 뭐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앞으로 100년 후 뭐 이러면 저 모르죠. 저도 뭐 그렇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기축 통화가 되려면 일단 전 세계에서 두루 그 통화를 써야 돼요. 근데 그 통화를 두루 쓰려면 그 국가의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그럼 무역 적자를 내려면 소비가 세야 되거든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 달러가 밖으로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소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소비가 둔화돼 있다고 부동산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해외의 돈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위안화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위안화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결국 언어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언어도 많이 쓰는 게 결국에는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화폐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중국 위안화가 일부에서 쓰기 시작했다. 이게 나중에 크게 번질 것이다. 뭐 그러면 오케이.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게 금년간에 위안화의 패권을 만들 것이다. 그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팀장님이 다른 언론사 그 실론을 통해서 해주셨던 얘기던데 예.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새우등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강달러가 와요. 강달러가 찾아오게 되면 이제 내수가 힘들어요. 왜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강달러니까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강달러라는 게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달러 강세가 오고 환율이 올라간다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출에는 좋은 건데 내수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럽이 금리를 내려요. 그럼 유로 같은 경우 약세로 보이죠. 그럼 달러는 센데 달러가 세면은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유로가 약해요. 그럼 유럽하고 우리가 수출 경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우리가 얻는 그 수출의 어떤 메리트가요. 유럽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많이 희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먹고 살기 그나마 좀 괜찮은 선진국들이 자국 통화 약세로 만들어서 환율 전쟁을 치고 나오잖아요. 미국은 달러가 세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수출이 되니까 다행이야라고 했는데 수출을 다른 애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경합을 하는 거죠.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그럼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이렇게 선진국 간의 통화 정책의 엇박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흥국들한테는 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네. 최근 그 미중 패권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데 트럼프가 최근에 피격을 좀 당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좀 더 유력해진 상황이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차기에 당선이 되면 이 패권 전쟁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팀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패권 전쟁의 방식은 바뀔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경쟁자가 올라오게 되면은 미국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기술 패권은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먹고 살 먹거리거든요. 그걸 뺏기는 거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레 예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무역 전쟁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기술 전쟁을 했어요. 그럼 무역 전쟁을 안 했냐? 했어요. 근데 전면에 드러내놓고는 안 하고 트럼프가 했던 걸 다 부정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바이든이 했던 기술 분쟁을 없앨 것이냐? 저는 그거는 상당 부분 계승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포위를 해놓은 건데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하고 가면 되니까 안 하던 걸 새로 포위할 때가 힘든 거지. 그렇죠. 이미 했던 걸 그대로 이어가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에 있어서의 견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는 양쪽 후보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틀 자체는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뭐 미국 경제 관점과 글로벌적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분석을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뭐 모든 시나리오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20%인 법인세를 15%, 14%까지 낮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재정 적자가 심한데 그 재정 적자를 더욱더 늘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지면 어떡할 건데 그 관세로 메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관세가 2배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관세가 올라간 거는 수입 물가를 올려버리게 되겠죠. 그럼 미국의 소비자가 세금을 갖다가 아끼면서 다른 데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한테 주는 물가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늘리는 요인도 될 수 있지만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외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쉽게 안 사그러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서서도 향후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다시 들어서게 됐었을 때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를 한 번쯤은 짚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역대 최장 기준금리 동결 네. 12회 연속 동결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제 시장에서는 하느니 뭐 8월이나 뭐 10월 첫 인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이제 뭐 제가 뭐 8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이 말씀보다도 하늘에서도 연내 한 차례 인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점을 바라볼 때 8월에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7월 정도에는 시그널을 보통 주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7월 금통위에서 시그널이 없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도 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은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물가나 성장을 바라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거든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잘못하면 가계부채를 다시 폭발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시키고서 움직이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8월 인하보다는 조금 더 늦춰가지고 10월이나 11월 정도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우리 경제 물가가 이제 점차 안정이 되고 뭐 하반기 내수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OECD 말처럼 좀 하반기에는 물가와 내수가 좀 좋아질까요? 일단 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는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작년에 1.4%였는데 이번에 2.5% 이렇게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중강연 같은 데서 말씀드리면 놀라세요. 무슨 소리지? 왜냐면 좋아진 게 없는데 왜냐면 내수는 작년하고 비슷해요.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수 사이드를 조금 벌충을 해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이런 기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폭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부르게 되면 금리가 인하돼서 이자 아낀 게 주거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매우 신중하게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를 같이 좀 감안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국 통화약세가 이제 달러 강세를 유발하면서 원달러 환율 1,4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도 1,300원 후반대인데 1,400원대가 이제 되면 한국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1,300원대 올라갈 때도 이 질문이 있었고요. 1,200 올라갈 때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은에서 이제 얘기 나온 게 한국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율의 레벨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막 환율이 쳐올리면서 환율이 막 불안해지면서 1,200원이었던 게 순식간에 1,300원을 넘어요. 그럼 이걸 보는 게 불안할까? 아니면 계속 안정돼 있다가 1,380원에 계속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서 1,400원을 넘어요. 어느 쪽을 더 경계를 할까요? 한은에서는. 당연히 1,300원 넘는 게 더 무섭죠. 왜냐하면 올라오는 트렌드가 확 보이면 이거는 놔두면 위로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스물스물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레벨대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율을 볼 때 이 환율이 되면은 나라 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보는 게 어느 정도 레벨에서 안정이 되느냐 이걸 좀 보는 게 더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었을 때는 달러가 소폭은 좀 약세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장 모멘텀도 우리가 조금 더 약하다는 걸 보면은 환율이 옛날만큼 많이 내려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1,300, 1,400의 환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위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팀장님은 이제 금과 같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었는데 채권 등과 비교했을 때 안전자산으로 투자해야 하는 뭐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채권하고 좀 다른 자산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 원화 표시 채권을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이라는 자산은요 채권하고 달리 미국 달러의 약세에 반응을 합니다. 그럼 미국 달러는 언제 약세로 가느냐?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때 반응을 해요. 지금은 미국 금리도 높고 미국 성장도 강한데 금이 생각보다 힘을 못 써요.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언젠가는 미국 성장도 둔화되고 미국 금리도 내려갈 것 같지 않으세요?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금 안 사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서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언제부터 올라요? 나눠 가세요. 언제부터 올라요? 그럼 먼저 오를 거 먼저 사놓고 걔 올라서 빼고 더 오를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죠.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눠 까는 거잖아요. 나눠 깔 때 영원히 떨어질 겁니다. 이런 걸 깔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시나리오하에선 얘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얘를 미리 담아 놓는 거죠. 왜냐하면 빈집털이 당하니까.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나타났을 때 눈을 번쩍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 둔화와 함께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다. 이럴 때는 상대적인 수혜는 금의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깔아놓으시자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자산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포트가 현금으로 몰려 있다는 것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게 그냥 진짜 현찰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아마 MMF 같은 데 넣어 놓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보통 단기채 펀드예요. 그럼 아주 일정 부분은 장기채 같은 것들을 좀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주식 중에서도 지금 이제 M7 같은 그런 주식 성장주도 일부, 그다음에 가치주도 일부, 그리고 말씀드렸던 달러라든지 금 같은 것도 좀 쭉 나눠서 포트를 좀 펼쳐 놓으면은 어느 한쪽에서는 걸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깔아놓고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은 거기서 좀 답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한번 여러 개의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배워본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요. 경제에 대한 팀장님의 폭넓은 시각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